KBS 뉴스 정우상입니다. 박 대통령과 이런 제안을 수용했다가 중간자 역할이 사라진 셈이 돼버려서 머쓱해진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것에 편을 든 안희정입니다. 정록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이 문재인 대표가 제안한 문안박, 즉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공동지도부 제안을 거부하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중간에서 머쓱해졌습니다. 박 시장은 문 대표 제안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돕겠다고 했었습니다. 박 시장은 29일 기자들과 만나 안 의원의 문안박 거부와 관련 두 사람이 다른 방법을 절박하게 논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있으면 좋겠다며 두 사람의 문제 푸는 방법은 서로 다른 것 같지만 통합과 혁신을 통해 국민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점에서 같은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중간자 역할을 할 건가라는 질문에 노력하겠다고 답해 중재 역할을 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당 안팎에선 문 대표의 문안박 제안이 성사되면 최대 수혜자가 박 시장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책임은 덜 지면서 실리는 챙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박 시장은 공동지도부로서 인재 영입의 형태로 내년 총선에서 자기 사람을 원내에 많이 진입시킬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안 의원의 문안박 거부로 박 시장의 이런 기회는 날아갔습니다. 현직 시장으로서 무리수를 뒀지만 중간에 붕 떠버린 것입니다. 또 다른 야권 대선 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는 이날 새정치연합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전당대회 의결을 뛰어넘을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국가로 치면 국민 전체 선거로 결정된 것을 뒤집는 권한은 없다며 만약 시도한다면 그것을 우리는 쿠데타라고 한다며 정당이든 국가든 이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지도부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는 취지였지만 문 대표 퇴진이 필요한 대회를 요구한 안철수 의원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안 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최측근이었습니다. KBS 뉴스 정록용입니다. 여야가 한중 FTA 피해 대책에서 이견을 좁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상진 양승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한중 FTA 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 처리에 정부 제시 데드라인 11월 30일을 하루 앞둔 29일 밤 늦게까지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여당은 이날 합의가 안 될 경우 단독 처리를 추진하겠다며 야당을 압박했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단독 처리 가능성을 열어두고 여야 협상 타결을 주문했습니다. 여야는 이날 종일 치킨 게임을 벌이듯 대치했습니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 수석 부대표는 이날 오후 여야 회동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열어 FTA 통과 시점은 예산과 법안을 포함한 정치적 균형점이 확보되는 때 결정하겠다며 여야 간 정치적 균형점이 확보되지 못하면 내일 본회의 개최 여부를 포함해서 다시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FTA 비준안 보이콧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입니다. 반면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여야가 FTA 비준 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30일 개최하기로 일정을 합의한 만큼 우리는 무조건 그대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FTA 비준 동의안의 경우 법률안이 아니어서 국회 외교통 상위원회만 통과하면 야당이 의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바로 넘길 수 있습니다. 외통위는 현재 여당 14명, 야당 8명으로 구성돼 있어 여당 단독으로도 통과가 가능합니다. 정의화 국회의장 역시 여야의 FTA 비준안과 관련 여야가 최선을 다해 합의해 달라면서 한중 FTA 등 비준안은 국가적 이익에 걸려 있으므로 반드시 30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본회의에 부의만 된다면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 절차를 밟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의장실 관계자는 한중 FTA는 의장이 최근 국회를 방문한 리커창 중국 총리에게 11월까지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던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단독 처리는 정치적 신뢰를 깨겠다는 것으로 그렇게 된다면 이후 다른 협상은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노동개혁 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야당은 이들 법안과 자신들이 요구하는 전월세 상한제 등 경제민주화 법안을 맞바꾸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이날 FTA 비준 동의안 협상 자체의 관건이던 피해 대책 부분에서는 의견을 거의 좁혔습니다. 밭 농사 업직 불금은 현행 헥타르당 25만원에서 50만원 안팎으로 올리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고 FTA로 가격이 떨어진 농작물에 대한 피해 보전직 불제도 기존 하락한 단가의 90% 보전에서 95에서 99% 보전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역 이득 공유제 FTA로 수출해서 이득을 보는 제조업체 등이 돈을 부담해 농업 분야를 지원하는 것의 경우에는 기존 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을 농업 분야까지 확대, 개편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였습니다. 문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FTA 비준안 처리와 연계하고 있는 각종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이었습니다. 특히 이날 협상에서는 정부의 누리과정 지원 예산을 두고 최대 2천억 원을 주장하는 여당과 1조 원을 요구한 야당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협상이 밤까지 이어졌습니다. KBS 뉴스 장상진 양승식입니다. 박 대통령도 출국하면서 김 대표한테 FTA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김봉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참석을 위해 프랑스로 출국하기 직전 김무성 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의 우리 경제의 진로를 좌우하는 정말 중요한 고비라며 국회에 계류된 한중 FTA 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공항으로 자신을 배웅하러 나온 김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등에게 야당과의 협상 과정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여당이 역사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끝까지 책임을 다해 주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여권 관계자들이 전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우리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을 빨리 처리해야 이를 중국에 통보해 줄 수 있고 중국도 움직일 수 있지 않느냐며 우리의 비준 동의안 처리 통보가 늦으면 거기 중국서도 안 되니까 라고도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국회의 비준 동의안이 처리돼야 중국이 FTA 새 시간을 15일간 공고하고
32개 성, 시에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의 본격적인 행정 절차를 올해 내 무사히 마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대표와 원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에게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 때까지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며 FTA 처리를 위해 30일 본회의 의사 일정이 현재 잡혀있는 상태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박 대통령은 김 대표 등에게 그럼 믿고 가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KBS 뉴스 김봉입니다. 경찰을 주로 지난 서울 광장에서 열려졌던 불법 폭력 민주총궐기 시위에서 경찰을 주로 비판했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이번엔 시위대의 비폭력 시위의 약속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밝혀졌습니다. 약속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이런 박근혜의 편을 주로 들지 않는 편인데 이렇게 박근혜의 편을 드는 것이 아주 신기한 일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원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9일 다음 달 5일 열리는 제2차 민중총궐기 집회와 관련해 폭력 시위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표는 이날 시위대의 비폭력과 경찰의 차벽 철거를 동시에 요구했지만 경찰의 과잉 진압만 부각했던 기존 야당 입장과는 달라졌습니다. 문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시위대 측의 폭력을 이기는 길은 폭력이 아니다라며 평화적인 방법으로 주장할 때 더욱 많은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고 공감을 얻을 수 있다며 민중총궐기 주최 측은 폴리스 라인 준수와 평화 시위를 약속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어 경찰에는 평화적 집회 관리로 평화 시위를 보장해야 한다며 집회 자체를 금지하고 원천 봉쇄해서는 안 된다며 위헌적이고 정치적 차벽 설치 등 과잉 대응을 삼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시위는 경찰의 살인적인 폭력 진압을 비난하고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시위대를 테러리스트나 불온 세력으로 몰아붙이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지 않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문 대표는 지금 이 순간부터 평화를 실천하는 것이 폭력을 이기는 길이라며 평화로 가는 길은 없다며 평화가 길이다라는 마하트마 간디 인도의 비폭력 무저항 독립운동가의 말도 인용했습니다. 문 대표는 우리 당 의원들이 평화 시위 실천을 위해 시민사회와 종교계와 함께 현장에서 평화 감시단을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여당 의원들한테도 평화 감시단 동참을 제안하며 복면금지법에 앞서 평화적 집회, 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문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형식적으로는 시위대와 경찰 모두 폭력을 쓰면 안 된다는 양비론입니다.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11월 14일 집회 이후 정부의 과잉 진압과 농민 부상을 문제 삼으며 시위대 폭력을 불가피한 저항권 행사로 본 야당 입장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야당 내부에는 5일 집회마저 폭력으로 얼룩지면 정부, 여당에만 호재라는 기류가 있습니다. 한 야당 관계자는 야당의 폭력 집단 옹호 세력이라는 이미지를 더 씌우는 것을 차단하려는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당직자는 문 대표는 원래부터 시위대 폭력에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며 다만 농민이 부상당한 상황에서 시위대 폭력을 지적하면 현 정부의 독선과 불통 등 문제의 본질이 흐려지기 때문에 언급에 우선순위를 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문 대표는 이날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은신 중인 조계사를 방문해 화쟁위원회 위원장 도법 스님을 예방하고 폭력 시위 방지 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문 대표는 한 위원장을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KBS 뉴스 원선입니다. 상도동계와 동교동계가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송년회를 함께 한다고 합니다. 양승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상도동계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계가 주축을 이루어 만든 민주화 추진협의회인 민주협이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30일 오찬 송년 모임을 갖습니다. 민주협 관계자는 29일 본지 통화에서 지난 26일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영결식 직후 다 함께 갈비탕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송년 모임 이야기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민주협은 매년 송년 모임을 해왔습니다. 이번 모임은 민주협 공동이사장인 권노갑, 김덕용 전 의원 및 공동회장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박광태 전 광주시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협은 1984년 5월 18일 상도동 동요동계가 결성한 정치 결사체로 1985년 12대 총선 야당 돌풍의 중심이었고 1987년 6월 항쟁에서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1987년 대통령 선거에서 고 김영삼 전 대통령과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후보 단일화 실패로 해체됐다가 지난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재결성했습니다. KBS 뉴스 양승식입니다. 김정은을 수행하는데 총 37회를 한 북한의 조용원 노동당 조직 지도부 부부장이 누구냐며 언론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김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말 처음 외부의 존재가 알려진 북한 간부가 1년 만에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최측근으로 급부상한 것으로 관측돼 정보당국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29일 정보당국에 따르면 올해 김정은의 현지 시찰 수행 횟수에서 조용원 북한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은 37회를 기록, 황병서 군총 정치국장 74회에 이어 2위에 올랐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에서는 직위에 상관없이 최고 지도자와 얼마나 근접 거리에 있느냐가 실세의 기준이 된다며 조용원은 차관급이지만 김정은의 신임을 받는 새로운 실세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조용원은 지난해 12월 북한 매체에 처음 등장했고 이후 김정은의 현지 시찰을 밀착 수행하는 모습이 자주 보도됐습니다. 워낙 갑자기 떠오른 인물이어서 우리 정부는 구체적인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이가 50대이며 조직 지도부 말단 지도원에서 시작해 지난해 부부장으로 승진했다는 것 정도가 전부입니다.
국정원과 통일부는 조용원에 대해 알려진 바가 별로 없다며 계속 확인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한 정부 소식통은 기존 세대의 업무 능력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김정은이 젊은 세대에 속하는 조용원을 파격적으로 발탁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노동당 조직 지도부는 고위 간부들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고 당 생활을 감시, 통제하는 핵심 권력 기구이지만 북한은 현재 조직 지도부 비서와 부장이 누군지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형중 통일연구원 연구본부장은 조용원의 급부상은 조직 지도부의 세대 교체로 봐야 한다며 핵심 실무진은 부부장급을 데리고 다니면서 자신만의 세력을 구축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김명성입니다. 네, 북한이 SLBM의 두 번째 시험 발사가 이번엔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번에 중국의 잠수함 발사 후 사출 시험인데 이번에도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용원 군사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28일 잠수함에서 쏘는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가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 정보당국은 함경남도 신포 인근 동해상에서 북한이 수중 사출 시험을 한 징후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지난 5월 SLBM 수중 사출 시험에 성공했었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29일 실패 여부를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미사일 모의탄이 비행한 궤적이 잡히지 않아 실패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다른 소식통은 미사일 보호 캡슐 파편이 해상에서 발견됐다는 징후도 실패 가능성을 뒷받침한다고 말했습니다. SLBM은 보통 물속의 잠수함에서 보호 캡슐에 쌓여 증기압 등으로 물 밖으로 밀어 올려진 후 직후 캡슐이 벗겨지고 미사일 엔진이 점화돼 발사됩니다. 북한은 지난 5월 미사일이 물 밖으로 나온 직후 엔진이 점화돼 150m가량 솟구치는 영상을 공개해 파문이 일었습니다. SLBM 개발에서 가장 어려운 기술적 난관을 해결한 것으로 평가됐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이번에 실시한 시험은 미사일 사출 능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비슷한 시험을 반복 실시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잠수함 전문가인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은 SLBM 개발을 위해선 보통 수중 사출 시험을 10여 차례 이상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북한이 현재 그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앞으로도 북한의 수중 사출 시험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1일 다음 달 7일까지 동해상에 항행 금지 구역을 선포해 한미 군당국은 북한의 SLBM 시험 발사 가능성에 대비해 왔습니다. 북한은 지난 5월에 이어 이번에도 신포급, 고래급 신형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길이 67m, 2000톤급인 신포급 잠수함은 선체 가운데 함교에 미사일 한 발을 수직으로 세워 탑재합니다. 북한의 SLBM 북극성 1호는 구소련의 SSN-6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과 유사하며
길이 8.9m의 최대 사정거리는 2,400km 안팎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SLBM을 실전 배치하려면 앞으로 미사일을 수백 킬로미터 이상 날아가게 하는 비행 시험을 거쳐 신포급 잠수함 등 중대형 잠수함에 탑재해야 합니다. 우리 군 당국은 공식적으로는 북한의 SLBM 실전 배치에 4에서 5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2에서 3년 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당국은 짧으면 1년 내에도 북한이 SLBM을 실전 배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북한 SLBM이 실전 배치되면 북탄도미사일이 위협에 대응하는 우리군의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협적입니다. 현재의 킬체인과 KAMD는 북쪽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잠수함이 동남해 등 우리 후방 수역으로 침투해 미사일을 발사하면 속수무책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다음 달 11일 남북 차관급 당국 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SLBM 발사 시험을 한 배경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소식통은 이번 SLBM 발사 시험은 북한의 자체 SLBM 개발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11 차관급 당국 회담 일정과는 직접 관련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유용원입니다. 네, 제주 해상 4m에 기지 안은 0.5m로 잔잔한 것으로 알려져서 잠수함 긴급 출동된 바로 심해로 연결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 전윤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해군기지의 서남방 방파제는 5층 건물 19.5m 높이였습니다. 물속으로는 평균 22m 깊이로 설치됐습니다. 총 길이는 1.5km에 이릅니다. 11층짜리 아파트 57동이 늘어선 것과 같습니다. 어떤 태풍이 와도 끄떡 없다고 합니다. 방파제에서 제주도 쪽을 바라보니 한라산과 해안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해군 강동길 대령은 배를 타지 않고 한라산과 제주 해안선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곳은 여기가 유일하다면서 관광객들이 이곳에 와서 사진을 많이 찍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해군이 막바지 공사를 진행 중인 제주 해군기지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향 내부를 기자들한테 공개했습니다. 제주 해군기지는 북한 위협시 동서해로 지원 함정을 신속히 출동시키고 중국, 일본 등 해양 군사력에 맞서 이어도와 남방 해상 교통로를 보호하기 위해 2010년부터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전체 49만 제곱미터 규모로 부산 기지보다 큽니다. 약 20여 척의 함정이 동시에 계류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94%, 항만 96%, 지상 87%로 내년 1에서 2월 사이에 준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날 바람이 심해 제주 지역 파고는 3에서 4m에 달했으나 제주 해군기지 내는 0.5m 이하로 잔잔했습니다. 계류 중인 이지스 구축함 서해류 성룡함 7,500톤급 안에서 선체로 뜨거운 커피를 마시는데 아무 불편이 없었습니다. 잠수함인 손원 1함 1,800톤급 신형식 함장은
제주 해군 기지는 바로 심해로 연결돼 잠수함을 빠르게 출동하는 데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해군은 다음 달 1일 제주 해군기지와 해군기지 경계와 군수 지원 임무를 수행하는 제주기지전대를 창설합니다. 이와 별도로 2개 기동전대와 1개 잠수함 전대를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제주도는 제주 해군기지를 제주 관광의 관문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서남방 방파제 안쪽은 제주항에는 들어올 수 없는 15만 톤급 크루즈 2척이 동시에 계류할 수 있습니다.